네, 용혁 씨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담당한 송용혁 우회정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인베디드 시스템 및 MCU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로는 먼저 인베디드 시스템의 소개 및 이용 사례, MPU의 소개 및 이용 사례, MCU의 소개 및 이용 사례, 그리고 MCU와 MPU의 비교와 인베디드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 주제인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가 더욱 고도화되고 소형화되면서 나타난 시스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사전적 의미는 내장된, 탑재된 이란 뜻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기기 내부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를 내장해 특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 PC가 아닙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컴퓨터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불리는 MCU,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불리는 MPU, 그리고 기타 전자기기들로 이루어진 전자보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게끔 만든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네트워크 응용 등이 사용되며 하드웨어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MCU, MPU, 메모리, 센서, 구동기 등 기타 전자기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MCU와 MPU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인베디드 시스템은 자동차, 핸드폰, TV, 라디오 등 오늘날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될 정도로 그 활용도가 매우 큽니다. 그중 자동차에 사용되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에 사용되는 ABS 기능, 즉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차의 안전한 브레이크 작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전자 제어 장치 ECU에 각 바퀴의 속도에 따른 브레이크 명령값이 입력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내 바퀴의 속도를 감지, 계산하여 브레이크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능이 합쳐져 특정 기능으로 작동하는 ABS 기능이 자동차에 이용되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대표적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BS 기능 덕분에 자동차는 제동 거리를 더욱 줄일 수 있고 급 브레이크 시 안전한 조향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ABS 기능은 자동차에 있어 꼭 필요한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최신 자동차들은 더 다양하고 고도화된 인베디드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PU와 MCU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CPU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CPU는 센터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고 연산을 시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어 장치를 의미합니다. CPU는 연산을 위한 유닛인 ALU, 명령을 통해 유닛을 제어하는 컨트롤 유닛,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 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합쳐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CPU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CPU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MPU에 대해 알아봅시다. 초기의 컴퓨터는 학교 교실 2개를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기계장치였고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부품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됐고 이때 흔히 PC라고 불리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서 MPU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CPU가 고성능화되면서 LSI화,
즉 대규모 직접 회로화하여 하나의 작은 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커다란 컴퓨터에 쓰이는 CPU와 구별하여 NPU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NPU는 컴퓨터의 핵심 기능인 주어진 기계어를 해석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PU는 주변에 램, 롬, 램, IO 등 컴퓨터 메인보드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작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NPU가 컴퓨터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컴퓨터가 작동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램, 롬과 같은 주 기억 장치가 입력 장치에서 입력받은 데이터 또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서 저장된 프로그램을 읽어옵니다. 다음으로 NPU가 프로그래밍을 시행하기 위해 주 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어와 데이터를 읽고 처리한 후 결과를 다시 주 기억 장치에 저장합니다. 주 기억 장치가 처리 결과를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출력 장치로 내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장치는 앞서의 과정에서 명령어가 순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 장치를 제어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컴퓨터가 NPU와 메인보드를 사용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NPU가 이용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즈베리 파이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인베디드 리눅스 기반으로 C 언어뿐만 아니라 자바, 파이썬 등 여러 언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비디오 등 복잡한 수치 계산과 그래픽 처리, 데이터 처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컴퓨터용 CPU, 전기밥솥, 리모컨, 신호등, 냉장고 등 프로그램이 필요한 모든 기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메인보드를 따로 추가해야만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MCU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MCU는 NPU와 달리 컴퓨터 메인보드가 작은 IC칩에 모두 수용화되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MCU는 성능은 조금 낮지만 소형화할 수 있는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CPU가 다양한 연산을 담당하고 모니터의 결과 출력을 명령하듯 다양한 전자기기에는 능력 이상의 고사양인 CPU가 아닌 각 전자기기 사용 목적에 맞는 특정 기능만을 연산하고 출력해줄 MCU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계산기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사진기는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 것처럼 MCU는 범용 컴퓨터와 달리 그 기능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연산을 위해 CPU가 사용되는 범용 컴퓨터와 달리 MCU를 사용한다면 기기의 전력 소모도 적고 제품의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MCU는 컴퓨터처럼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를 해석하고 이를 연산해 처리된 신호를 출력해 주는데 MCU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입력 신호에 따라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 그 명령어가 미리 저장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를 저장하기 위해 MCU는 메모리 반도체인 램과 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입력 신호에 따른 명령어를 저장하여 원하는 신호 처리를 연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CU는 아두이노를 통해 대중화되어 있으며 누구나 아두이노를 통해 MCU의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통해 아두이노의 MCU에 소프트웨어적 명령어를 입력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접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MCU를 이용해 만든 인베디드 시스템 중 일상생활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로는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온도, 압력, 시간 등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저장된 명령어로 MCU가 기기를 제어하며 기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모두 MCU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PU와 MCU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의 약자로 컴퓨터 핵심 기능인 주어진 기계어를 해석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U는 주변에 램, 롬, IO 등의 장치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MCU는 CPU의 기능을 하는 핵심 장치와 그 주변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형 칩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칩 하나만으로 LED와 모터와 같은 다른 부품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된 이유입니다. 즉, MCU가 하나의 컴퓨터를 소형화시켜 놓은 칩이라면 MPU는 단지 CPU 그 자체만을 소형화한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MCU, MPU 등으로 이루어진 인베디드 시스템은
범용 시스템과 달리 특정 기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낮으며 블록 단위 하드웨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런 하드웨어에 입력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 3분 좀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두 번째 발표자 경민 씨가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채팅 확인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탈의 18학번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병렬 프로세서인 NPU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후배분들한테 이제 장학금 관련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1, 2학년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참가해달라고 어제 단톡방에다 홍보글을 한번 올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뢰가 나가지고 억울해 죄송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굳이 신입생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2, 3학년이나 이제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장학금을 소개할 여력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입학한 18년도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등록금 지출 내역을 긁어왔습니다. 1학기 이제 결과로부터 나오는 장학금이 2학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1학년 1학기에 한 결과로부터 1학년 2학기에 장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학년 1학기에는 금액이 좀 지출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1학년 끝날 때 1학년 2학기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도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하면서 첫 학기로 지급이 되어서 장학금 반영이 좀 많이 안 되었는데 2학기에는 또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3학년인데 이번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동안 여러 군데 다 계속 열심히 지원을 하러 다니고 고생을 한 결과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졸업까지 남은 학기를 이제 모두 전액 장학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이번 학기에도 그래서 등록금은 영원냈습니다. 작년 저때 당시에 제가 소득분위가 7분위, 6분이었습니다. 이제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소득층이라고 보기에도 힘든 수치죠. 이 정도면은 이제 저소득층 장학은 거의 다 잘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소득분위 10분위가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저도 7분이지만은 항상 돈이 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학금 받고 말겠다고 열심히 정보를 찾아다니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 사례를 보시듯이 그렇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전액 장학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이번 세미나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완전 전액 장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장학금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발표는 이와 같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교내 장학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받는 그런 것 이외에도 교회 장학에 대해 소개하는 게 이번 발표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장학금을 실질적인 메인은 이제 외부 장학에 몰려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를 공략하는 걸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돈을 받는 걸 넘어서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 장학금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내 장학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교회 장학을 노릴 것이냐 이거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조금만 장학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공지사항만 똑바로 봐도 전액 장학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기를 보고 주는 장학금 비중이 굉장히 저희 학교는 크고 그 다음이 성적 장학, 나머지는 이제 입학할 때 성적 좋은 친구들, 장학을 보장받고 온 학생들입니다.
비율 분포는 이제 뭐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단순히 제가 지금까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체감한 비중이 이 정도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장학은 근데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이제 엘리트보다는 집안 재력에 대해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장학을 한 80% 이상의 소득분위를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소득분이 높은 학생이 지원을 하면은 지원은 가능하지만은 근데 뽑힐 가능성은 낮다. 아무래도 소득분이 낮은 친구들이 가산점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물론 이제 소득을 무시하고 무조건 엘리트만을 뽑는 장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점 4.0 이상을 고학점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버프 때문에 4점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외부 장학은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재단도 많아서 그냥 기부한 사람들 마음대로 뽑는 것도 있거든요. 예시로 뭐 땡땡 고등학교 출신만 뽑는다, 뭐 부모님 직업이 뭐인 경우 선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좀 그렇죠. 그래도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건이 빡세서 다른 경쟁률에 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해당한다면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내 장학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깊게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 학교 장학금 굉장히 짭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도 많이 됩니다. 네, 안타깝죠. 아주대는 입학 전형도 그렇고 이제 저소득층에 굉장히 관대한 학교예요. 이건 학교 설립 때부터 그런 취지가 좀 있었던 게 남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저소득층이냐면은 이제 학교 공지사항 챙겨보고 이제 제때 신청만 한다면은 정통대에서 주고 전자과에서 주고 심지어 기숙사에도 줍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이래저래 다 모으다 보면은 종류별로 좀 몇 가지 있으니까 아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소득분리 장학 거의 못 받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학비 부담이 있고 돈이 필요하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현실성 있는 게 대가성 장학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싶은 사람 일을 해라. 그런데 이럴 거면 알바를 하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이렇게 좀 고생하느냐 하는데 이제 웬만해서 진짜 몇몇 빡센 부서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꿀알바에 속합니다. 이게 업무 강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개인 시간도 많이 주어지는 편이라서 뭐 자습을 하고 노는 친구들도 많고요. 임금체불이나 뭐 돈 문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고 거기 전부 다 이제 공무원 사람들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게 이거 알바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이제 결코 작은 메리트가 아니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본인이 뭐 시험 기간이다, 아니면 뭐 고향에 잠시 갔다 와야겠다, 뭐 심지어 어디 놀러 가야 된다, 이런 거 시간표 조정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고요. 그리고 뭐 공강 시간에 어차피 뭐 애매하게 동아리방에서 놀 거다, PC방 갈 거다, 뭐 어차피 지금 비대면이니까 별로 체감 안 되겠지만은 우주공강 생기면은 대면 때는 많이 힘들거든요. 이럴 때 이제 공강 시간을 좀 애매하게 때울 바에는 이런 근로성 장학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1학기 근로장학은 이미 신청이 마감됐고요. 그래도 학교에서 공지사항 보면은 이제 상시로 면학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한국 장학재단 말고 학교에서 뽑는 장학은 업무 강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고 이제 방학 때 하는 걸 특히 추천을 하지만은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학교에서 공모전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좀 굉장히 경쟁률이 낮거든요. 본인이 뭐 그림, 글쓰기, 영상 편집, 뭐 포토샵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있다, 뭐 하나 좀 잘하는 게 있으면은 수상 확률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도 이걸로 뭐 글쓰기 대회 이런 게 있으면 매번 나가서 용돈 좀 벌어오는 중입니다. 예시를 잠시만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시나요? 저희 학교에 작년에 열렸던 비교과 활동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장학 관련한 내용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취업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링크 사업팀 전부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에세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다 해당 사항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다가 내가 느낀 거, 글쓰기 쓰기, 제가 말했던 대회 이런 것들이고요.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가하면은 그거에 대한 공모전을 또 열려요. 이런 것도 경쟁률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이외에도 이제 포스터 만들기, 저번에 이제 성평등 관련 포스터 경진 대회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좀 경쟁률 낮아 보인다, 그럼 그런 거 지원을 해서 쏠쏠하게 챙겨가시는 그런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당연히 성적 장학이 있습니다.
1등을 해도 전액장학 안 주는데 뭐 이것도 자세히 말할 건 없다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신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교내 성적 장학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영어 어학 성적이 요구가 돼요. 근데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토익이나 오픽 같은 그런 영어 시험 성적을 자신이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성적은 좋은데 장학금 못 받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장학금 못 받으면은 1등부터 대학교 예비 순위처럼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하면 저한테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거의 손 놓고 있다가 운 좋게 몇 번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어학 성적이 있다면은 빨리 등록을 하시고 만약 없다면은 학교 중에 조금 힘들고 뭐 방학 때라도 단기간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성적을 받아서 올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토익 같은 거는 혼자서 이제 방학에 단기로 한 두 달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 학점 잘 받아놓고 이제 영어 성적 없어가지고 장학금 못 받는 일이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부 장학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메인입니다. 교내 장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기 힘들잖아요. 교내 장학은 한 번 주는 게 있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쭉 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졸업 때까지 쭉 주는 거는 그만큼 선발되기 어렵겠죠. 교회 장학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처럼 경제적으로 자본력이 큰 기관에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자기네들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뭐 어쨌든 때문에 이렇게 뭐 기수를 매기고 매년 아니면 매 학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성 장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분위 뭐 이외에도 잘 찾아보면은 고학점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 직업이나 본인 고향 출신지 이런 특이 조건으로 받는 게 많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시면은 국가장학금 말고 푸른 등대라고 또 있거든요. 대표적인 일회성 장학이고 뭐 이외에도 여러 재단에서 단기성으로 그런 장학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성 장학 같은 경우에도 소득 분위를 많이 보지만은 그래도 다른 장학에 비해서 성적이나 학생의 스펙 이런 것들 많이 따집니다. 대학교 학생부 종합처럼 좀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있고요. 복잡하게 서류 제출하고 뭐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합격한 장학이 또 이쪽에 속하는데요. 이것도 그럼 뭐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장학금들 목록인데 뭐 여기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지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개 넘게 찔렀을 겁니다. 이번에 지원한 거 예시를 들면은 제출 서류 보시면은 뭐 개인정보, 지원서에 동의서,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제 집안 소득 관련된 서류 다 떼야 되고 재학증명서, 성적표 다 떼야 합니다. 이 중에서 뭐 자기소개서는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이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추천서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장학금 지원하는 것 중에 추천서를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대충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친한 교수님이 있다? 아니면 뭐 좀 교수님 앞에서 잘 보일 수 있다? 그럼 이제 추천서 이렇게 지도 교수님 누구라고 해서 안에 이제 교수님이 자소서를 한 개 더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비추천인 뭐 누구누구를 뭐 추천하는 이유는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뭐 잘 났고 얘는 이런 거를 하고 뭐 어쨌든 얘 대단한 친구다. 얘 추천인 누구누구의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김상환 교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저하고 친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학교 떠나셨고요. 서강대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발표를 할게요. 네, 이렇게 장학금 한 개 지원하는데 들어간 서류도 굉장히 많았는데 추천서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도장만 쾅 찍어서 주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설명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장학금을 지원할 때 아까부터 제가 경쟁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면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학생이 학교에다 도장 메밀어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그냥 종이에다가 도장만 쾅 찍어서 내는 거랑 이렇게 교수님한테 직접 받아서 설명받고 당연히 어느 게 경쟁률이 약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사인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장학 합격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성 장학 뭐 좀 편한 걸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금, 뭐 대장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공계 과학 장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인이 특殊나 스펙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좀 많이 힘들고요. 전자과 톱 클래스 계속 유지하신다면은 3학년 올라갈 때 지금 2학년 하신 친구들은 아마 학교에서 아마 국가우수 이공계 장학이라고 간택이 돼가지고 전화가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서류 합격만 하면 웬만하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톱 클래스 말고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외부 재단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보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뭐 대가성 장학, 이것도 뭐 느낌 오실 겁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 이름을 걸고 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게 많습니다. 뭐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멘토링 클래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뭐 고급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DB그룹에서 하는 동아리라고 해서 대표적인 봉사 관련된 게 있는데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가를 하고 장학금을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뺏기지만은 그래도 일단 본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당연히 저희는 공대생이니까 봉사 경험이 별로 메리트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수령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장학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좀 특이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시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본인의 출생지나 학교에 따라 주는 장학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불평등해 보이지만은 돈 주는 사람 많은데 뭐 뭐라 하겠습니까? 수원시 장학도 있고 뭐 계룡, 공산, 뭐 논산에다가 해남, 별의별 지역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 해당한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장학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아니면 뭐 힘들고 수고 많으신 분들, 경찰, 소방, 군인가족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뭐 농부, 어부, 건설 노동자, 원료 종사자 다양한 직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특이 조건이 있을 경우에 선발되는 게 있어요. 한부모 가정, 다자녀, 특수계층 이런 것들 당연히 있고요. 본인의 전공이나 진로 분야 이런 거에 따라서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뭐 요즘 4차 산업 이런 거 인기 있다 보니까 전자공학 쪽 학생들도 일부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뭐 여학생만 지원 가능한 장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본인이 대학원을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돈 걱정이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대 가서 뭐 돈 받아야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좋은 대학교를 가더라도 등록금을 위험은 있지만 장학을 받아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당연히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뭐 지금까지 교육 장학 간단히 이제 종류만 소개해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나열해 보면은 뭐 이 정도 있는데 이것도 일부분이에요. 이제 위에는 주요 장학들이고 밑에는 이제 뭐 짜잘한 그런 장학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위에는 주로 본인이 찾아서 신청하는 것들이 많고요. 이런 큰 메이저한 장학들은 다 그런 것들에 속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 측에 재단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럼 뭐 우리 재단에서 너희 학교 학생들 몇 명 뽑을 의향이 있으니까 한 2명 추천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측에서 골라가지고 그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줍니다. 학생은 무슨 장학에 자격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면은 본 지원서에 서명해서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학점이 좋고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본인 소득도 많이 따지겠지만은 이제 자기 능력껏 노력해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겠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기 오른쪽에 라인에 보시면은 푸른등대, 뭐 협성문화재단, STX, OK금융그룹 장학 이렇게 신청했었습니다. 푸른등대는 이제 간단히 신청하는 거고 뭐 근데 소득 높다는 이유로 챙겼고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제가 열심히 찌른 것 중에 STX 그리고 OK 장학재단 서류 빡시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밤새 가면서 자소서 적고 문서 떼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네, 둘 다 장렬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참고로 둘 다 학점이 4.0이 넘어야 지원 가능한 그런 장학입니다. STX 장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진학자를 대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2학년 끝나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합격하면은 이제 졸업까지 전액 장학 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 달에 25만 원인가 계속 용돈도 줍니다. 네, 미쳤죠? 네, 근데 그만큼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저도 사실 욕심이지만은 그래도 야심차게 자소서 썼다가 이제 아까 탈락했던 말씀드렸고요.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 대부분이 한국 최상위 명문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주대 학생들은 본인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쌓은 걸 넘어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 상 타고 한국 최상위 뭐 이런 학생들과 비빌 수 있는 그런 특출나 스펙이 있는 게 아닌 이상 STX 장학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OK 장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건에 좀 특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는데 학점 4.0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미 학비에서 전액 장학생인 경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이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조건만 잘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제법 높은 편인데요. 이 전액 장학생이라는 조건이 진짜 쉽지가 않죠. 애초에 전액 장학생이면 뭐 관심도 없겠죠, 이런 거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근로장학 말씀드렸죠. 저도 근로장학을 작년에 1년 동안 했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근로장학 그리고 뭐 공모전 상금 이런 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공모전도 그렇고 학교에서 주는 것들은 전부 장학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액장학생이 아니다. 근데 근로장학 월급을 계속 받아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전액장학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액장학생만 지원 가능 이런 거에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꼼수를 써서라도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했고요. 특히 이거는 이제 장학금이 등록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용돈을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OK금융그룹은 뭐 본인이 생활비, 학업비, 핸드폰 요금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달에 최소 75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그냥 용돈을 주는 그런 장학이거든요. 대신에 뭐 지원할 때 돈 얼마 쓸 거고 뭐 어디다가 각각 얼마 해서 총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 네, 아마 학생 혼자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집에 동생 육아비, 뭐 환자 있을 때 치료비 이런 거 해가지고 금액을 좀 크게 잡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선발됐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장학금들은 제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들이에요. 저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만 신청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두산연강이랑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일 건데 자세히는 기억 안 나요. 네,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거라서 자세히 메모 안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2학년 진급할 때 이런 거 노려보면 좋다.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3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니면 뭐 최고잖아요.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남학생분들, 이분들은 네, 아무래도 좀 많이 불리합니다. 휴학이 좀 발목 잡는 게 많아가지고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군대가 욕먹는데 뭐 나름 이유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2학년 친구들 이제 나중에 제가 아까 지원했던 STX, OK, 협성장학재단 이런 거 나중에 지원하실 분 있으면은 자기소개서 문항 아니면 뭐 면접 질문 이런 거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디스코드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장학 종류 굉장히 많죠. 밑에 짜잘하게 적어놓은 것들.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매 학기 수시로 이런 장학금들이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보고 다 찾아보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제 장학금 정보를 개인이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뭐 장학금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나는 소득분이 더 낮고 뭐 빡대가리라서 저런 거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나는 부모님 회사에서 돈이 다 나온다. 나는 뭐 학교 장학금으로도 충분히 받고 있다 하는 분들도 장학금에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장학금은 돈을 받는 것 외에도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첫 번째입니다. 자소서를 적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적는 것 그 자체로 스펙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1학년 때 글쓰기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거든요. 글쓰기가 단순히 그냥 회사 취업용이 아니에요. 뭐 상황에 맞게끔 글을 적절히 써내는 거, 이거는 문이과를 넘어서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보고서, 논문, 뭐 하다못해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 다 글쓰기 능력이 요구됩니다. 글쓰기 실력은 이제 말하기 기술을 바탕이 되고 뭐 말할 때 이제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토론하면은 논리에 짓밟혀서 가루되게 까이겠죠. 뭐 전부 이런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서는 거거든요. 뭐 단적인 예시 한 개 들어볼까요? 뭐 제가 최근에 들은 일인데 요즘 학생 교수님 한 분 계셔요. 학생들하고 자주 싸우는 분인데 네 이분이 저희 크리스탈 2학번 신입생 한 친구랑 출석 문제로 이제 한번 싸움이 붙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하열 교수님하고 랩 배틀에서 이겼대요. 이 교수님이 학생들 뭐 실수한 게 하면은 말 실수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잡는 굉장히 깐깐한 분인데 이분을 이겼다는 게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펀치라인을 박았겠습니까? 이게 전부 이런 말하기 스킬 같은 게 전부 이런 글쓰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글쓰기 스킬을 늘리는데 자소서만 한 게 없다. 뭐 그렇게 예시를 들어봤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오신 분들 자소서 적고 했던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글쓰기 실력이 단기간에 늘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뭐 중요한 글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평소에 키워둔 글쓰기 실력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본질이 학위 발급 기관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본인 역량이 정리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했다 이게 아니고 자소서를 적거나 이제 뭐 장학금 신청서 적을 때 수상 내역이랑 뭐 스펙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다 뭘 쓸 수 있습니까? 나는 뭐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았다?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는 분명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세워야 하는 무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막상 이걸 해보면은 본인이 쓸 게 없다는 걸 이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뭐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 좀 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저도 항상 이런 거 쓸 때마다 저는 허접이라는 걸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면접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나중에 취업할 때 분명 면접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면접에 대한 연습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취업할 때 돼가지고 막 면접 동아리 구하고 스터디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자기소개도 해보고 이제 뭐 순발력 있게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유용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이건 대학생활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정보력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아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장학금 신청보다 뭐 미리 준비하고 당연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겠죠. 학교 공지사항도 좀 매일 읽어보세요. 각자가 정보를 열심히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학교 공지사항 매일 올라오는 거 몇 개 없거든요. 다음으로 이게 오늘 발표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드림스폰.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둔 사이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장학금 정보는 여기 다 있습니다. 네, 뭐 한번 볼까요? 혹시 배터리가 없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인데요. 나중에 링크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걸로 이제 뭐 회원가입하시면은 안에 글 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일반 장학금 들어가시면은 네, 마감 임박인 것도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장학이 올라옵니다. 보시면 뭐 초기 창업자, 중소기업, 생활 장학, 뭐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것들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예시 들어서 오 큰일 났다. 뭐 한 개만 보겠습니다. 진안군 이런 거 다 지역 장학이고요. 장성장학회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거 다 이런 거 지원 대상 신청 자격하고 이런 거 볼 수 있고 맨 위에 이제 원문 공고 보시면은 그 장학금 관련된 정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배터리가 지금 6%밖에 없대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트 보름에 한 번씩은 꼭 봐주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추가하자면은 뭐 위비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장학금 말고도 공모전 관련 정보를 없는데 말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탈 간부진 분들 뭐 팀원 모집한다고 공지사항 올리고 할 때 이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성실함입니다. 이건 장학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조건이겠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드림스폰 사이트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정보 찾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때 준비하고 추천서 같은 게 필요하면 교수님들께 컨택도 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애초에 본인이 장학금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열심히 하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계획입니다. 매년 열린 장학금 그럼 뭐 올해도 열릴 거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자소서 방학때 미리 적을 수 있습니다. 요구한 경험도 있고 뭐 전액 장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숨기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꿀팁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신한테 해당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가족분들, 뭐 친구분들 공유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본인이 뭐 장학금 받아야 한다 이런 갈망이 있으면은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세요. 뭐 추천서 받겠다고 교수님한테 메일 드리고 정보 찾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고 우체국 가서 등기 붙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한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이것으로 장학금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한창 장학금 공부할 때 네, 발표자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질문은 못 받는 상황이고 그 오늘 다시 돌아왔네요. 잠깐만요. 보시나요? 네네,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노트북 배터리가 오늘 관리를 못해가지고 꺼져버렸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행히 아까 전에 PPT가 거의 이제 막 끝나고 마지막 이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였는데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 알려드린 상태였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냥 마무리 인사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소개를 간략히 해드렸는데요. 본인이 진짜 장학금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제가 지원했던 장학금들 이런 거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럼 제가 관련해서 서류 뭐 자기소개서 문항 같은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아까 발표한 PPT도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발표하는 김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한마디만 하자면은 저는 SOC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분야로 관심 많은 학생이거든요. 혹시 이번에 학습 공동체도 그렇고 본인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뭐 잘 모르지만은 내가 이쪽 오면 열심히 할 생각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좀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뭐 저도 그렇겠고 많은 선배님들이 지금 후배님들, 신입생분들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학교 생활 관련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뭐 지금은 코로나가 심해서 이렇게 줌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대면으로 만나서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8학번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랑 발표 들으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으면서 이제 저희 발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들 나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